아주 먼 옛날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작은 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글방의 훈장은 멀리서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글을 참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법이죠. 훈장은 평소 점잖고 학식 있는 모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음심이 숨어 있었답니다.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지요. 과부는 곱고 현명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미모와 현명함이 훈장의 눈에도 들어왔던 것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훈장의 과부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고 날마다 글방에 오는 과부의 어린 아들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과부의 아들이 글방에 들어서자 훈장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어머니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없더냐?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요. 훈장은 기대가 어긋나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었지요. 매일 아침 글방에 오면 아이는 훈장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이 답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결국 아이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불만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훈장님께서 자꾸 어머니께서 뭐라 말씀 없느냐고 하셔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것은 과부가 이미 훈장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내일 글방에 가거든 훈장님께 꼭 전하거라.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말이야.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다음날 아침 훈장님께 전했지요. 이 말을 듣자 훈장님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아 기대가 부풀었지요. 그는 하루 종일 글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들떠 도저히 글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저녁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훈장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기름까지 발라 머리를 정리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행복한 생각들로 가득했지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과부 댁을 향해 걸어가던 훈장은 곧 펼쳐질 자신의 운명이 어떠할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과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술을 담가 놓은 큰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빛이 반짝였고 이미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장이 오기 전 과부는 방 안을 뜨겁게 덮이고 술은 더욱 독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의 술이 얼마나 독한지 직접 맛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밤이 되자 훈장이 약속대로 과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과부는 곧 문을 열어 환하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세요, 훈장님. 날이 참 춥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훈장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과부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아늑하고 따뜻하게 덮여져 있어 훈장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방이 참 따뜻합니다. 네, 훈장님 추우실까 봐 뜨겁게 부를 때 놓았답니다. 어서 편히 앉으시죠. 과부는 서둘러 술상을 차리고 방 안에 자리 잡은 커다란 항아리에서 독한 술을 꺼내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술 향기가 코끝을 찌르자 훈장님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자, 훈장님. 추운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한 잔 드시지요. 훈장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은 생각보다 훨씬 독했지만 분위기 탓에 쉽게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받아 마셨지요. 점점 취기가 올라오자 과부는 그를 더욱 부추이며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훈장님,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술이랍니다.
훈장은 계속 술을 받아 마시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술 기운을 참지 못하고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아이고, 술이 독해서 그런가? 내가 좀 누워야겠소? 과부는 살짝 웃으며 요를 깔고 두툼한 이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훈장님. 제가 잠깐 밖에 나가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올게요. 멀리 가지 마시오. 내 안 자고 기다릴 테니. 네, 걱정 마세요. 과부는 그렇게 말하고 아궁이로 가서는 불을 더욱 지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훈장은 술 기운이 오른 데다 방까지 뜨거우니 아이고, 덥다, 덥다. 하면서 걸치고 있던 옷을 모두 훌러덩 벗어던지고는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과부는 훈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방 안에 벗어진 옷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웃집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과부는 이미 이웃집 여인과 훈장을 골탕 먹일 계획을 미리 준비 중이었던 것이었지요. 다 준비되었네. 같이 가서 구경만 하면 되네. 어머, 오늘 좋은 구경하게 생겼네. 이웃집 여인은 과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빨리 따라 나섰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훈장은 한참 뒤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간신히 깨어났지요. 그는 취기가 가시지 않은 채 어지러운 눈을 뜨고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에서 속삭이는 여자들의 소리가 들렸지요. 아, 밤에 누가 찾아온 거야? 훈장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려 했으나 술기운 탓에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지요. 간신히 몸을 겨우 일으킨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고 방문이 슬쩍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일이군.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인단 말인가? 훈장은 급한 마음에 방 구석구석을 살폈고 결국 커다란 술단지 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는 본래 술이 담겨있던 항아리였지만 다행히 지금은 비어있었지요. 그는 서둘러 몸을 구겨 넣었고 뚜껑까지 스스로 덮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휴,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구먼. 술단지 안은 생각보다 좁고 어두워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술 냄새가 진동하여 숨쉬기가 어려웠지요. 훈장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와 이웃 여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수다를 떨며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이야.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았니? 이웃 여인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어디 가셨는가? 과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글쎄, 어디 숨으셨나 보네. 어머나, 내가 술단지 뚜껑을 왜 덮어놨지? 훈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단지 속 어둠 속에서도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부끄러움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여인은 더욱 재밌다는 듯이 일부러 긴 시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방은 덥게 데워진 탓에 술단지 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훈장은 숨이 막힐 듯 괴로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언제 나가려나? 시간이 흘러 두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고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방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훈장은 서둘러 술단지에서 몸을 꺼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보는 거야. 훈장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옷을 찾아 입으려 했으나 다시 방문 앞에서 두 여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술단지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지요. 술단지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훈장은 마음속으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남의 마음을 탐하지 않으리라. 제발 이 밤만 무사히 지나게 해다오.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술단지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술단지 안에서 긴 시간을 숨죽여 있던 훈장은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고 확신하자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후끈거렸고 그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아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훈장은 서둘러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급히 나오느라 옷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지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온몸을 감싸며 휘몰아쳤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먼. 옷도 없이 이 한겨울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당황한 훈장은 이리저리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과부의 집담장을 넘어 도망쳤지만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웃집 개가 크게 짖자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나타났다. 놀란 훈장은 다시 담장을 넘어 반대쪽으로 뛰어내렸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저녁 때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정자나무가 있는 곳이었고 마침 마을 사람들이 저녁 모임을 끝내고 흩어지던 중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훈장님이 저 모습이 웬일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훈장님의 얼굴은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는 급히 다시 도망쳤지요. 이리저리 뛰며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발이 얼어붙고 몸은 덜덜 떨려왔습니다. 결국 마을 논두렁 밑에 숨었지만 몸이 너무 떨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아이고, 내가 이 무슨 창피인가. 이제 다시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구나.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훈장은 이번에는 집가리 속으로 황급히 뛰어들었지만 하필이면 집가리의 주인이 땔감을 가져가기 위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 도둑이 숨어 있구나. 모두들 와서 잡아라. 훈장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온몸이 빨개져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며 그는 속으로 신세를 한탄했지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던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훈장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와 부끄러움이 겹쳐 그의 몸은 더욱 크게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붙잡힌 훈장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지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단 말인가.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차며 훈장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소? 마을의 존경을 받던 훈장님께서 이럴 줄은 정말 몰랐구려. 부끄러움에 휩싸인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지요. 이때 마을의 나이든 어르신 한 분이 훈장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였지요. 훈장님,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으셨겠지요.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번 일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훈장은 억울해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과부 집에서 벌거벗고 있던 일까지 이야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부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훈장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훈장은 며칠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내가 대체 왜 그런 부정한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 이렇게나 망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며칠 뒤 훈장은 다시 글방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고 그들 앞에 선 훈장은 전과 다르게 한층 더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지요. 얘들아, 잘 들어라. 사람은 항상 부정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항상 바르게 살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장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점차 훈장의 진심 어린 변화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훈장은 다시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로 돌아갔고 과부 댁과는 다시는 부끄러운 일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옛날 옛적 행색이 초라한 한 사내가 평양성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평양이란 말이지. 동춘이 감사로 있는 평양 말이야. 초라한 행색이다 못해 꾀질쥐한 한 선비가 평양성문을 뒤로 한 채 기쁨에 겨운 듯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동춘이가 이곳 평양 감사로 부임한 지도 꽤 여러 해가 지났으니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 것인가. 선비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부랴부랴 평양 가명을 찾아갔습니다. 평양 가명 앞에서 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당당하게 가명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문을 지키는 포졸이 선비를 가로막으며 호통쳤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는 것이냐? 이 사람들아.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나는 평양감사 김동춘의 중마고인 이청룡이라는 사람일세. 그러니 어서 들어가서 감사께 이청룡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벗을 찾아왔다고 이르시게나. 포졸은 선비가 비록 행색은 초라해도 평양감사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당당하게 소리치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대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포졸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오. 우리 감사나리는 이청룡이고 뭐고 모른다 하오. 그러니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머리에 가 쓰고 양반 행세한다고 다 똑같은 양반인 줄 알아. 아니, 이보시게. 전에 들어가서 동춘이, 아니, 감사한테 내 이름을 제대로 알려준 건 확실한가? 동춘이가 나를 모른다니. 당황한 청룡은 포졸에게 다시 물었지요. 이 사람이 누구를 귀머거리로 아는 것이오. 내 분명히 이청룡이라고 몇 번을 아뢰었는데도 감사 어른께서는 모르신다며 화만 내시더이다. 힘없이 돌아선 이청룡은 포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동춘이가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의 평양 감사 자리에 오른 김동춘과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한 이청룡은 어릴 적부터 함께 동문수학한 중마고우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 다음에 커서 누가 먼저 벼슬길에 나설지 모르지만 남은 친구가 벼슬에 오를 때까지 서로를 박대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굳게 언약한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잊었을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일 게야. 청룡은 허망함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청룡이 평양 가명을 뒤로 한 채 힘없이 마냥 걷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가에서 솟아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종일 굶은 청룡의 허기를 일깨웠지요. 청룡은 돈을 아끼기 위해 제일 값싸고 허름한 주막에 여장을 풀고 탁주 몇 사발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벌개진 노을마냥 청룡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청룡은 몇 번의 과거 실패로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어 무엇을 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군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보다 못해 염치불구하고 평양감사가 된 친구 동춘에게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리 문전박대를 당하니 청룡은 실로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느덧 어둑어둑해진 하늘 위로 뜬 별을 보자 고향에서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아내와 끼니를 거르고 있을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새 떠오르는 생각들로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은 청룡은 또다시 동춘을 찾아가 수모를 당하느니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주섬주섬 행장을 꾸려 객사를 나섰습니다. 청룡이 평양 성문으로 통하는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장사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잔치가 벌어지려나 보네? 그러게 말일세. 그 참, 잔치 벌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잔치란 말인가.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고초는 안중에도 없나 보오. 감사라는 양반이 그런 걸 알았다면 저렇게 사흘이 멀다 하고 잔치를 벌이겠는가? 청룡은 동춘이 잔치를 벌인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기왕지사 평양까지 왔으니 돌아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혹시 어제 그 포졸이 말을 잘못 전달했을지도 모르니? 청룡은 사람들에게 물어 잔치가 벌어진다는 대동강변의 연광정으로 향했지요. 청룡이 연광정에 도착하니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서 정자 위에 차려진 상으로 올리고 있었고, 고기 굽는 연기가 강변 주위 풀숲의 안개처럼 띠를 둘렀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청룡의 눈에 감사동춘이 연광정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서는 양옆에 기생들을 끼고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룡은 어떻게든 동춘과 대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직접 대하면 알아봐 주지 않을까? 청룡은 연광정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변은 포졸들로 둘러싸여 경비가 삼엄했지요. 그래, 한참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 큰 술독을 들고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포졸들 눈에 띄지 않고 연광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청룡은 망설임 없이 곧장 평양감사 김동춘 앞으로 걸어가 소리쳤습니다. 이보시게, 김감사. 정녕 나를 모르시겠는가? 중마고 이청룡을 이래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평양감사 김동춘은 갑자기 나타난 청룡을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이내 그를 노려보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했거늘 웬 실성한 자가 나타나 잔치에 흥을 깨는 게냐. 어서 잡아 밖으로 내쳐라. 포졸들은 서둘러 청룡을 잡아 끌어내려 했지요. 어찌 중마고로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벼슬길에 올랐다고 나를 못 알아본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자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없었거늘. 벼슬이 높아졌다고 지난날의 친구를 이리도 매정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와 내가 동고동락한 세월이 얼마인데 자네가 나를 이리 없이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친구와의 의리조차 헌신짝 버리듯 매정하게 저버리는 자가 어찌 백성들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란 말이더냐. 청룡이 분하고 원통하여 동춘에게 소리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감사는 포졸들에게 명했지요. 여봐라. 저 실성한 놈이 본관을 농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터이냐. 당장 거적에 싸서 강물에 던져 버리거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포졸들은 감사의 처벌이 다른 때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여겼으나 명령이 이미 내려졌으니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나리의 처벌이 오늘은 유독 심하시구먼. 그러게 말일세. 친구인지 실성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 정말 안 됐구먼. 구경꾼들도 안쓰러운 마음에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청룡은 포졸들에 의해 거적에 쌓여 대동강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재개되었지요. 막 잔치가 재개되려는데 동춘이 가장 총애하는 기생춘심이 얼굴을 찡그리며 동춘의 귓전에다 속삭였습니다. 저 감사날이 송구하옵니다만 소녀 아무래도 잔치가 여러 날 계속되다 보니 먹은 것이 체했는지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의원의 증차를 좀 받았으면 하옵니다. 얼굴을 보니 많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송구하옵니다. 감사날이. 그래. 그렇다면 먼저 집에 들어가 쉬어라. 내 잔치가 끝나면 들르겠느니라. 잔치의 흥이 이제 막 돋으려 하는데 아끼는 기생이 아프다니 동춘은 실망스러웠지만 초대한 손님들을 소홀히 대접할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지요. 잔치에서 빠져나온 춘심은 그 길로 뱃사공을 찾아가 강물에 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감사에 지나친 처사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청룡의 태도도 거짓이 아닌 듯하여 두 사람 사이에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뱃사공은 서둘러 노를 저었고 춘심은 뱃전에서 청룡을 싼 거적을 찾았습니다. 뱃사공의 도움으로 거적을 건져 올려보니
청룡은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춘심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청룡을 자신의 집 뒤뜰에 있는 골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여종을 시켜 급히 의원을 불러와 진맥을 하게 한 다음 약을 달려 먹이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청룡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춘심이 기방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청룡은 시중을 드는 여종에게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해 들었지요. 그날 저녁 기방에서 돌아온 춘심에게 청룡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나리.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요. 소녀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춘심은 얼굴뿐 아니라 심성도 고운 기생이었습니다. 나리, 아무 걱정 마시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청룡은 처음에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춘심의 선녀 같은 마음씨에 반했는지 몸이 다 나았는데도 떠날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춘심 역시 청룡이 조금 더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는지 날마다 갖은 정성으로 청룡을 받들고 따랐지요. 결국 그들은 이것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여기고 언제부터인가 합방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렸습니다. 춘심은 청룡에게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했지요. 청룡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춘에게 외면받고 죽을 뻔한 일을 떠올리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리, 여기서는 제가 바깥 일이 있는지라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하옵니다. 하온이 본가로 돌아가셔서 과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춘심은 웬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면 식구들끼니 걱정은 안 하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거. 내 목숨을 살려주고 여태껏 보살펴준 것만도 평생 못 갚을 빚인데. 그리 말씀하시면 소녀 섭섭하옵니다. 서방님을 향한 제 마음을 왜 빚이라 하십니까? 고맙구려. 고마워. 정말 고맙구려. 다음 날 청룡은 춘심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한양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룡은 평양에서 있었던 그간의 일들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과거에 응시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청룡의 아내가 말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춘심이라는 그 기생에게도 당신의 장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이미 각오는 되어 있어. 단지 당신을 또 고생시켜 미안하구려. 청룡은 아내의 손을 잡다가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데다 상처투성이었지요. 아내의 뒷바라지와 춘심의 정성이 더해진 덕분인지 청룡은 과거에서 당당하게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청룡과 그의 아내는 그간의 서러움과 고통을 떠올리며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기뻐했지요. 한편 조정에서는 청룡에게 암행어사를 제수하여 평양성을 감찰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평양감사가 백성들의 안위는 돌보지 아니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수시로 잔치를 열어 국고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청룡에게는 드디어 동춘에게 당한 원한을 풀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평양에 당도한 이청룡은 먼저 춘심의 집으로 갔습니다. 춘심과 마주한 이청룡은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또 이런 몰골로 오게 되었네? 그간 자네 볼 면목이 없어 못 찾아왔네. 어서 오세요, 나리. 그리고 너무 낙담치 마십시오. 기회는 또 오게 마련이옵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전처럼 편히 쉬십시오. 이어 춘심은 청룡이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손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옷들은 깨끗하게 빨아 반듯하게 다림질까지 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본 청룡의 가슴은 또 한 번 고마움에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청룡은 춘심의 집에 머물면서 평양 가명의 동태를 은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난 춘심이 곱게 몸단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사나리께서 대동강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신답니다. 소녀도 명을 받았사오니 잠시 다녀오겠사옵니다. 청룡은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듣기로 감사나리의 생신이라 하옵니다. 그럼 편히 다녀오시게. 청룡은 춘심이 나가자 급히 포졸들을 불러 연광정 주변에서 출도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장 연광정으로 달려갔지요. 김동춘 이놈. 내 생일날이 제삿날이 될 것이니라. 연광정에서는 동춘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근방에 있는 모든 수령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이번에도 연광정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동춘, 이 사람아. 오늘도 나를 모른다 하시겠는가? 나 이청룡일세. 동춘은 죽은 줄 알았던 청룡이 나타나자 기겁하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춘심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동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놈은 내가 죽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 자네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난 춘심과 뱃사공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네. 아니, 인연이.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여봐라, 인연을 당장 끌어내거라. 동춘은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내려갈 사람은 춘심이 아니라 바로 동춘 자네일세. 여봐라. 당장 평양 감사를 끌어내라. 청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광정 주변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연광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청룡은 연광정에 앉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춘을 내려다보았지요. 지금도 나를 모른다 하겠는가? 동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그런 옛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괘씸한 마음 한편으로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려왔지요. 이 사람아. 자네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를 그리도 박정하게 대하였는지 그 이유나 들어보세. 청룡이 말하자 동춘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쎄, 이제 와서 굳이 이유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마는. 지난날 내가 이곳으로 부임하기 전에 자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이별을 나누지 않았는가? 그래, 그랬었지. 그때 술상을 봐주던 여종을 기억하는가? 청룡은 동춘 앞으로 점점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내 그 여종이 마음에 든다고 자네한테 말했었지. 그래, 그랬었지. 청룡은 동춘의 입에서 그날의 얘기가 나오자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나는 그 여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네에게 그 여종을 달라고 말했던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그런 내게 핀잔과 무함만을 주었었지. 동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룡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집종 하나쯤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친구를 그렇게 면박 주나 싶었네. 자네와의 우정이 모두 허사라고 느꼈지. 하여 그때 내 다시는 자네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네. 청룡은 동춘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먼. 그래서 자네가 나를 모른 척했었구먼. 그렇다면 모든 것은 내 탓일세. 하지만 그날 일은 내게도 사연이 있네. 사연이라니. 실은 그 무렵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네. 그래서 부리는 종은커녕 먹을 것조차 변변히 구하기 어려웠지. 아니, 그럼 그때 내게 대접한 주한상과 그 여종은 뭐란 말인가? 사실 음식은 아내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나중에 품을 팔기로 하고 먼저 받은 품삯으로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놀라지 말게. 자네가 마음에 들어 하던 그 여종은 실은 내 아내라네. 내 집에서 친구를 대접하는데 술 시중을 들 여종이 없다고 하여 어찌 아내에게 술 시중을 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네 대접하는 것을 그만두자 했더니 아내가 자신이 여종인 것처럼 꾸미고 술 시중을 들겠다고 자청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미안하네. 먼 길 떠나는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리한 것인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네? 미안하네. 내 탓이었네. 그럼 내가 자네 아내를 욕보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동춘이 당황하여 말했지요. 이 사람아, 이젠 다 지난 일이 아닌가? 다 잊도록 하시게나.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예전의 우정을 다시 이어보도록 하세. 청룡과 동춘은 서로 얼싸안고 다짐했습니다. 차마 친구를 벌할 수 없었던 청룡이 사직 상소를 올리라고 권하자 동춘은 사직 상소를 올린 후 평양 감사 자리에서 물러나 낙향했습니다. 한편 춘심은 그 후 기적에서 빠져나와 이청룡을 평생 가까이 모시며 살았답니다. 벼슬에 나서는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아내를 여종으로 꾸며 술시중을 들게 하다니 또 친구의 아내인 줄 모르고 여종을 달라고 한 친구 이야기라니. 참 그 의리 한번 대단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대항해 싸우다 순절한 고경명에게는 고인후라는 남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인후는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친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중 경상북도 고령 어떤 시골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인후의 출신을 아는 데다 고인후가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그를 막대하지 않고 항상 고도령이라고 정답게 불렀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서 달을 넘기고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웃에는 관청에서 일하는 좌수 박씨가 살았습니다. 박씨는 관청에서 아전들의 우두머리인 좌수였지만 워낙 박봉에 일찍 상처한 후 어여쁜 딸 하나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박좌수의 딸은 어질고 사리에 밟기도 하며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으니 혼기가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딸을 달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도령도 그런 박좌수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하루는 고도령이 박좌수의 집 바로 앞에서 박좌수와 더불어 장기를 두게 되었는데 고도령이 박좌수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좌수님, 우리 내기 장기 한번 두시지요. 내긴? 그거 좋지. 그런데 무엇을 걸고 내기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지면 삭전 없이 좌수님 댁 일을 3년 동안 해드리고요. 좌수님이 지면 저를 사위 삼아주시기로 하시지요. 고도령의 말에 좌수는 벌컥성을 내며 장기판을 엎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액기, 이 사람아. 내 젊어서 상처하고 홀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어찌 자네 같은 머슴꾼에게 주겠는가? 무슨 당치 않은 소리야. 원, 당치도 않은 소리를. 좌수는 화가 잔뜩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고도령도 겸연쩍어 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좌수의 딸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불편하신 일이 계셨기에 그리 당찬 말씀을 하셨습니까? 좌수는 헉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 고도령 좀 봐라. 나더러 저를 사위 삼아달라고 하니 참으로 가당치 않은 소리가 아니고 뭐냐. 아버지, 고도령이 지금은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본래는 명문사족이었고 사람이 매우 진실하여 모두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뒷날에는 잘 될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 사위를 삼으신다면 우리 집에 다행한 일인데 무슨 당치 않을 것이 있습니까? 좌수는 딸의 말에 또 고리트치 나서 아무 말도 않고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딸도 고도령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찌 알았는지 여럿이 술을 사가지고 찾아와서는 고도령을 사위로 맞으라고 하였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설득하니 좌수는 설득에 못 이겨 마침내 고도령과 딸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첫날 밤
좌수의 딸이 고 도령에게 간곡히 말하였지요. 서방님, 청컨대 10년의 기한으로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첫날 밤 뜬금없는 신부의 청에 고 도령은 그러마 약속하였지요.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래 고생은 안 하실 줄 생각됩니다. 하물며 당신은 선비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눈으로 글자 한자 못 보시고 선조의 명망을 떨어뜨리고 계시오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 아닌가요? 저는 지금부터 날마다 길쌈을 해 살림을 할 테니 당신은 지금부터 집을 떠나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다시 만나기로 서로 마음에 굳게 새기시지요. 그 기간을 10년은 잡아야 할 것이오니 10년 안에는 서로 만나지 말기로 굳게 맹약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혼인 첫날 밤부터 헤어지자니. 신부의 말도 옳은 말이지만 고 도령은 난처하기만 하였습니다. 부인의 말은 천부당만부당 옳은 말이요. 허나 까막눈인 내가 어느 세월에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소. 아닙니다. 뜻을 세운 자 반드시 성공한다는 옛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성심을 다해 10년을 하루같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부는 고 도령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허나 가진 거라곤 두 주먹뿐이요. 학비가 없으니 어딜 가서 공부를 하겠소. 그것이 막연하구려. 제가 이미 짜둔 데가 두어 필이 있으니 내다 팔면 우선 공부할 미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닭 울기를 기다려주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신부는 말을 마치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더니 괴장 문을 열고 배 두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고인후는 신부와 이별하고 결연히 떠났습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었지요. 고인후가 장에서 배를 판 돈이 수십냥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고령 땅을 벗어나 합천 어느 곳에 이르러 멀리 한 마을을 바라보니 주변이 모두 깨끗하고 맑은 시내가 둘렀으며 늘어진 버들이 줄지어 섰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인후는 매우 반가워하며 글 소리 나는 집을 찾아 들어갔지요. 노인 한 분이 어린아이 5-6명을 데리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인후는 곧 옷깃을 여미고 엎드려 절한 뒤 말하였습니다. 소생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자라서는 배움을 잃었으니 원컨대 선생님을 모셔 글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노인이 고인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었지요. 그러면 일찍이 읽은 것은 무슨 책이었던고? 원래 읽은 것이 도무지 없나이다. 노인은 천자문을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책이니 우선 이것을 읽으시게. 고인후는 일어나 고쳐 인사하고 다시 꿇어앉아 가졌던 배 판 돈을 노인에게 드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약수하오나 이것으로 소생의 밥값으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 밥값은 걱정할 것 없거니와 앞으로 그대의 옷값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고인후는 그 집에 머물러 살면서 천자문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아이들은 머리통 큰 것이 천자문을 읽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고인후는 아랑곳도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노인은 또한 고인후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 성심으로 가르쳐 주었지요. 고인후는 밤낮으로 오직 공부에만 힘쓴 결과 학업이 날로 늘어나 공부한 지 6년이 지났을 때에는 벌써 문장과 사색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기뻐하여 한편으로 과거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였지요. 다시 몇 년 지나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체에도 모두 정통하여 과거를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노인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자네의 문장과 재주가 이렇듯 발전하였으니 이젠 과거에 응시할 실력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고인후는 자만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다. 지금 더 몇 년간 독서를 계속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과거장에 나가 한 번에 장원할 자신이 설 것이다. 10년이 되려면 아직도 몇 해가 남지 않았는가. 늦지 않았으니 더 공부하자. 그리고 노인께 사르고 해인사에 들어가서 여러 스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돈 없고 염치 없는 가난한 선비이지만 절에
방 한 칸을 빌려 몇 년간 책을 읽고 싶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거두어 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허락을 얻은 고인후는 그날부터 공부에 얼마나 열중하였던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머리를 대들보에 달아매고 다리를 송곳으로 찌르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와 약속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때마침 숙종대왕이 과거 시험을 열었지요. 고인후는 이제야말로 자기의 넓은 학문과 세련된 문장이 좋게 문단에서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면서 과거장에 나갔더니 과연 병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왕은 고인후를 불러보고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후손인가? 고인후는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아뢰었습니다. 고경명의 후손으로 아뢰나이다. 재봉에게 손이 있었구나. 재봉은 전란에 순절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살았는가? 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영남에 가 있었사옵니다. 그래. 가정은 이루었는가? 왕이 다시 물었을 때 고인후가 첫날 밤 아내와 더불어 10년간의 맹약으로 이별한 이유를 말했더니 왕이 다시 물었지요. 집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는데 가족 소식은 듣고 있었던가? 아내와 맹약이 있은 뒤부터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왕은 감탄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인후를 고령 현감으로 임명하고 말과 곱비를 갖춰 주어 금위환향의 영예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령 현감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던 고인후는 따르는 사람들을 관사에 머무르게 하고는 해진 도포와 가드로 거린 행색을 차리고 처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마을의 집들도 몇 안 남아 지난날 알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박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좌수의 외동딸은 고도령과 혼인 첫날 밤에 고도령이 말없이 나가 10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도령의 부인은 어질고 정숙하여 제 힘으로 지금 수많은 재부를 모았으며 이산 뒤에 100여 집이 모여 사는 마을이 다 그 부인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인을 고도령 댁이라 하며 고도령의 유복자가 지금 10살인데 선생을 모셔다가 글 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또 방금 거린 잔치를 베풀어 고도령의 소식을 널리 알아보고 있으니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술과 밥의 배도 불릴 것이고 노자까지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인후는 아내의 지략에 깊이 탄복하면서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여 집 근처에 모여 있다가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와서 대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인후는 아내가 산다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과연 집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는 곡식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큰 기와집이 나무숲 사이로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고인후는 이 집이로구나 하고는 일부러 거린인 척하며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마당 안에는 거린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후는 곧바로 대청 위로 선뜻 올라섰지요. 거기에는 늙은 훈장이 관을 쓰고 앉았으며 곁에는 책을 가진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말했지요. 지나가던 거린이 밥 한 끼 신세 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고인후 앞으로 나와 공손히 절하고 말하였습니다. 높으신 성함을 듣기 원합니다. 내 성은 고가다. 고인후가 대답하였더니 아이는 방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말하였습니다. 방자하오나 손님 처가의 성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은 곧박 좌수다. 이때의 부인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급히 아이를 불러 안으로 맞아들여 부부가 서로 붙들고 기쁨에 겨워 통곡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고인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다가 도둑을 만나 노잣돈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두루 서당을 찾아다녔으나 사람마다 머리를 흔드니 별 도리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 모양대로 문정걸식을 했을 뿐이구려. 창피하지만 그래도 약속한 10년이 되었으니 이 꼴을 하고라도 돌아왔소. 그러나 부인은 약속한 대로 성공을 했는데 나는 걸개구로 굴러다니니 어찌 차마 얼굴을 들겠소. 그러자 부인이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물을 사람의 일이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쌓인 곡식이 수천석 있으니 이만하면 평생의 의식이 족합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이어 술상을 차려오니 고인후가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것을 내보내주면 좋겠소. 부인은 일 보는 사람을 시켜 다시 한 상을 잘 차려 내보내 주었습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입을 막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고인후가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고 대기시켜 두었던 터라 술상이 나가자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관속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고인후와 부인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부인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돌아오신 줄래 이미 알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거린 행색을 하셔서 속이고 있었습니까? 고인후는 껄껄 웃으며 관복을 갈아입고 사랑에 나가 앉아 관속들의 문안 인사를 일일이 받았습니다. 다음 날 소잡고 술 빚어 멀고 가까운 곳의 남녀노소를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차렸습니다. 자리에서 부인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늘이 들어주어 우리 부부가 옛날에 맹약을 이루고 10년 뒤 오늘에 다시 모여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세하셨고 저도 부자가 되었지요. 여기에는 물론 멀고 가까운 여러분께 힘입은 바가 큽니다. 지금 제가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줄 모른다면 이는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짐을 나누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이리하여 뜰 한복판에 돈과 곡식을 산같이 내다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겁고 기뻐 춤추고 뛰놀며 칭송이 우레와 같았지요. 고인후는 부인과 더불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치를 잘함으로써 조정에 알려져 경상감사로 벼슬이 올랐다가 뒤에 찬판에 이르렀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사람인가 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고도령을 알아본 이웃들이 고도령을 장가보내주고 그 스승과 스님이 거두어주니 고인후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인의 공도 빠질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알고 다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람처럼 사는 방법인가 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는 일이 늘 신통치 못하여 늘상 부인에게 혼나는 것이 일이었지요. 오늘도 부인은 아침부터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어이그, 이 인간아. 시집만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데리고 와서는 이날 이때까지 일평생을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이 손에 하루라도 구정물 묻히지 않는 날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송아지 배고프다 우는 소리 안 들려? 얼른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와야 소염을 죽이라도 끓이지. 대체 뭐 하고 있단 말이오? 화를 내는 부인을 뒤로 하고 오늘도 남편은 손에는 낫을 들고 등에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 잔가지를 모아지게에 가득 싣고 내려오는데 산불이 나서 산에 연기와 불꽃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당황하여 서둘러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편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불길에 갇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불쌍한 생각이 든 남편이 나무지게를 얼른 내려놓고 뛰어가서 사슴을 구해서는 산을 뛰쳐 내려왔지요. 남편이 산 밑에서 그 사슴을 놓아주니 사슴은 고마운지 남편의 주위를 뱅뱅 돌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천만다행인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산불은 모두 잡혔지요. 며칠 뒤 남편은 오늘도 부인에게 한 소리 듣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게에 나뭇가지를 한가득 싣고 산을 내려오는데 길가에 어떤 청년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불길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뵙고자 하니 같이 가시지요. 남편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산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남편은 청년이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 안에 들어서 몇 개의 문을 지나니 너른 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백발로인이 남편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사슴나라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아들이 산불에 갇혀 죽게 된 것을 구해주셔서
그 은공을 갚으려고 모셨습니다. 노인의 말에 남편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 뭐 아무리 짐승이라도 죽음을 당하는데 안 구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일은 못 됩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이 9대 독자인데 그런 은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 말씀하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뭐든지 한 가지만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내 성의입니다. 남편이 괜찮다 해도 굳이 소원을 말하라는 노인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 입을 열었지요. 제가 한 일이 은혜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며 제가 소, 닭, 돼지, 개를 집에서 먹이는데 이놈들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몰라 부인에게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제가 짐승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요. 그게 소원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노인이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무어라 중얼거리자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남편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당신 소원대로 모든 짐승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시면 소, 돼지, 개, 닭 소리는 물론 날아다니는 새 소리, 기어다니는 벌레 소리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하니 눈앞의 노인과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지게만 서 있었죠. 참으로 요상한 일이구나. 남편은 다시 나무지게를 둘러매고 산을 내려왔죠. 그리곤 마을에 들어서니 개가 멍멍하고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의 귀에는 쟤들아, 우리 주인 온다. 그 소리에 소가 든매하고 우는데 아이고, 오늘은 밭도 안 갈고 놀았더니 편하구나. 그 소리에 돼지가 꿀꿀하는데 아이, 배고파. 밥은 왜 안 주나. 그 소리에 닭이 꼭 끼어오는데 오늘 해도 다 짖는구나.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의 귀에 짐승들의 말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은 날아다니는 새소리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소를 몰다가 소가 피곤하다 하면 쉬게 하고, 돼지가 배고프다 하면 밥을 주고, 개가 낯선 사람 왔다 하면 나가보고, 닭이 비가 올 것 같다 하면 비 설거지를 하니 몹시 편하였고, 부인에게도 덜 혼나니 참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부인과 같이 일을 하는데 개가 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 서방, 우리 집주인은 맘씨가 좋고 우리의 사정을 신기하게도 알아주는데 안주인은 까다롭고 소리만 질러대니. 그 말에 소가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주인은 내가 일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알고 날 쉬게 해주는데 안주인은 맨날 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그 소리에 또 닭이 말했지요. 바깥 주인은 맨날 혼만 나고 참으로 불쌍해. 남편이 짐승들이 웃고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저놈들이 저희들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맘대로 짓거리는구나. 에이, 이놈들아, 나는 다 알아듣는다. 남편은 그렇게 빙글빙글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여보, 당신은 무엇 때문에 혼자 웃는 것이오?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야기 좀 해봐. 부인이 다그치자 남편이 말을 할까 머뭇거리다 노인의 말이 생각났지요. 당신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죽는다는데 어찌 말하겠습니까? 남편은 정색을 하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오. 그 말에 부인이 화가 났는지 더 다그쳤습니다. 무슨 얘긴데 나에게 말 못할 게 뭐여? 아,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한테 속이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평소 같았으면 무서운 부인에게 다 이야기했겠지만 죽는다니 남편은 부인에게 되들었지요. 내가 죽어도 그 얘기는 못해. 나는 죽어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죽는데 당신한테 어찌 얘기하겠소? 죽어도 좋으니까 얼른 말해. 안 하면 내가 죽을 거야. 부인의 성화에 남편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저 말이지. 남편이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개가 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바깥주인은 참 등신이다. 등신. 말하면 자기가 죽는다면서 안주인 무서워 말하려는 것 좀 봐라. 개가 짖는 소리에 남편이 화가 나 말을 하다 말고 개를 빤히 쳐다보니 부인이 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개가 왜 갑자기 지랄이야. 하면서 신발을 벗어 개에게 던지자 개가 도망가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말했지요. 너는 주인이 죽는다는데도 왜 가만히 있니? 넌 왜 그리 무심하니? 어떻게든 말려야지. 그 소리에 닭이 한다는 말이 에이, 나더라. 마누라가 저리 무서워서 말하면 죽는데도 말하려 하는 걸 보면 사내가 얼마나 못났냐. 그 말에 외양간의 돼지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저리 못났으니 부인 속은 오죽하겠어. 우리가 어찌 말리냐. 저리 구박받고 사는 것도 다 제 탓인데. 남편이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짐승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고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야. 당신 소원대로 말해줄 테니 잘 들어라. 내가 우문 까닭은 말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라, 이놈들아. 바깥 주인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라도 말려야지. 어서 가자. 외양간에 있던 소가 큰 소리로 외치더니 소, 개, 돼지, 닭이 모두 남편 앞으로 달려와서는 남편을 둘러싸고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놀라보니 짐승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리도 생각해 주는구나. 너희들이 사람보다 낫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제야 산에서 사슴을 구해준 이야기부터 짐승 소리를 알아듣게 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은 죽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날 이후 부인은 남편을 구박하지 않고 더욱 사랑했으며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염시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사촌형은 돌을 닦아 신선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염시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여 사촌형이 있다는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금강산에 도착한 염시도는 산속을 헤매다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암자에 들어가 보니 한 스님이 불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사촌형과 닮아 있었습니다. 염시도는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염시도라 하옵니다. 혹시 제 사촌 형님이 아니십니까? 스님은 염시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자네의 사촌 형일세. 어찌 이곳까지 왔는가? 염시도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염시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말했지요. 내가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네. 이것을 가지고 경상도 상주로 가게. 그곳에 가면 자네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걸세. 스님은 염시도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붉은 실 한 타래가 들어있었지요. 염시도는 스님의 말대로 붉은 실을 가지고 상주로 향했습니다. 상주에 도착한 염시도는 스님이 말한 여인을 찾아다녔지만 며칠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7월 칠성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른바 견우직녀를 만나게 해주려고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는 날이었습니다. 염시도가 상주 경내에 들어서니 날은 이미 저물었지요. 말을 타고 가던 염시도는 말도 지치고 날도 저물어 잠시 말에서 내려 쉴 곳을 찾으려 했지요.
그런데 타고 온 말이 잠시 염시도가 말고삐를 놓은 틈을 타 오솔길을 따라 달리지 뭡니까? 염시도는 말을 쫓아 황급히 달려갔지요. 말은 그런데 어느새 갔는지 한 초가지 외양간에 매여 있기까지 하지 뭡니까? 웬 젊은 여인이 마당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습니다. 염시도가 서둘러 말고삐를 풀려고 하는데 한 노파가 안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말고삐는 풀어서 무엇하겠소? 말이 제 갈 곳을 알고 왔는데. 염시도는 노파의 말뜻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기만 했지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찌 말이 이곳으로 올 줄 아셨다는 말씀인지요. 노파는 염시도를 마루로 청에 올려 자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 이제 말하리다. 그런데 호련방 안에서 목매인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요. 울기는 왜 우느냐? 너무 기뻐서 그러느냐? 염시도는 더욱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자네, 금강산 작은 암자 뒤에서 어떤 여자를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딸일세. 지금 저 안에서 울고 있네? 그리고 그 암자의 스님이 누군지도 자네는 모를 테지. 그 스님이 바로 자네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강릉에 있다던 사촌형 되는 사람일세. 본디 도통한 스님이라 사람의 앞니를 환히 내다보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네. 언젠가 내 딸을 가리키며 말했지? 이 처녀는 내 동생 되는 염서방과 인연이 있소만 이제부터 몇 년 후에 큰 애군이 닥칠 것이다. 내게 와서 의탁해 있으면 그 애군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고 그와 인연도 맺을 수 있소이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못할 것이요. 한 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경상도 상주지경에서 아무해 아무 날일 것이요. 내가 그래서 딸을 데리고 그 스님에게 찾아가 애군을 면하려고 하였더니 과연 자네가 찾아온 걸세? 그때 내가 공교롭게도 밖에 나가 있어서 만나보지 못하였네. 그 뒤 스님은 암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네. 그리고 내 아들도 이 고을에 있는 절에 와서 몸을 붙이고 있네. 내가 따라와 이곳에서 사는 것도 자네가 오늘 꼭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일세. 노파는 말을 마치고 방 안에 눈물 흘리고 있는 딸을 불렀습니다. 염시도가 보니 과연 금강산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틀림없었죠. 염시도도 옛일이 생각나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여인도 한편 기쁘고 한편 슬퍼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지나 저녁상을 차려내오는데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인지 진수성찬이 상에 그득하였지요. 7월 7석 그들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멀고 먼 길을 돌아 이날 저녁 두 사람은 드디어 한자리에 들었습니다. 결국 스님이 써준 글귀가 모두 맞아떨어진 셈이었지요. 염시도는 며칠간 묵은 뒤 상주 목사를 만나 이래 전말을 자세히 말하니 목사도 신기해하면서 물건을 넉넉히 보내주었습니다. 염시도는 마침내 여인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살았습니다. 염시도의 이름은 벼슬아치들 속에 널리 퍼지고 청성군 역시도 그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지요. 염시도는 처와 부족함 없이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았다 합니다. 참 인연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헤어질 사람은 그렇게 허망하게 한숨